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한상권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2025년 국내외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트렌드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IT 기술 그리고 앞으로 주목받을 글로벌 키워드 등을 다양하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설 특집 2025 경제 키워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최근 뜨는 소비 트렌드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소량으로 구매한다는 요노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영끌을 해서 한양에 집을 사기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네, 조선시대에도 한양 집값은 무척 비쌌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엿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설 명절은 잘 보내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또 나라 밖에서도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져서요. 네. 계속해서 뉴스는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이목이 좀 집중이 됐었죠. 네. 특히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경고성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연준의 결정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행보를 잠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네. 연준은 지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고요. 정책금리를 4.25에서 4.50% 사이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요. 주목할 것은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로써 연준은 이제 지난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피벗을 선택한 이후에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뒤에 이번에는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고용과 소비 같은 경제 전반의 상황이 잘 유지되고 있고 또 물가가 확고하게 안정 기조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명서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최근 몇 달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됐고 고용 시장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단 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꾸준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 더 오랫동안 정책적인 인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회의가 3월이거든요. 그러면 3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속하는 수치를 좀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증거가 뚜렷하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3월 회의에서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파월 의장의 코멘트 중에서 이 부분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통화 정책 기조가 매우 제한적인 건 아니지만 의미 있게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정책 기조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두 가지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진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고려 변수가 될 것이다. 이걸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나 압박에 관한 질문이 나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일단 파월 의장은 직접적인 코멘트를 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연준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가 트럼프와 연준의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이번에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한 2시간이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 통해서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월과 연준은 자신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문제를 멈추게 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거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다시 강력하게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FOMC 회의 전에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를 사실상 내리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는 네. 정말 직접적인 그 금리 인하 요구를 했거든요. 네. 상당히 압박을 가했단 말이죠. 그 전에 연준의 전반적인 행보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확 안정 기조로 돌아서지 않네라고 해서 이번 FOMC 때는 한 차례 쉬어갈 수도 있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드러냈다가 막판에 트럼프 변수가 터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트럼프 변수 때문에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막판 변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동결을 결정을 한 거는 일단은 버텨내보겠다라는 파월과 연준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아시겠지만 파월과 트럼프가 과거에도 악연이 깊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했는데. 네, 연준 의장이긴 하지만 그때 집권 일기 때도 금리를 내려라라고 해서 이 파월과 트럼프 간에 상당한 공개적인 그 신경전을 드러낸 바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금리가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동결이 되든 인하가 되든 혹은 다시 또 그 오르는 추세로 가든 변곡점에 들어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시장의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한은의 그 셈법도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문제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일단은 뜻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는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분명히 증대되고 있죠.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에 네. 따라서 작년에 겨우 2% 성장하는 데 딱 턱걸이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계엄 사태 탄핵 정부 끝나지 않았죠. 수출 둔화까지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를 좀 북돋을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건데 네, 네.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좀 먼저 내리거나 빠르게 내리는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폭이 커지기 때문에 자금 유출, 외환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달 금통위에서도 결국 고민 끝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한은의 결정의 그 배경은 환율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은이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동결하지도 못하고 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동결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딜레마에 계속해서 빠질 것 같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물가가 크게 오르는 동안에 월급은 제자리 걸음하면서 그 근로소득하고 물가 네. 상승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강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이 연도별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23년도 기준입니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 원. 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증가율 자체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크게 많이 안 올랐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월급이 찔끔 느는 동안 이제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6%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빼보죠. 3.6에서 2.8 아니다. 반대로 2.8에서 3.6을 빼야 되죠. 네. 그러면 0.8%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제 밑돌게 된 네. 역전 현상인 것이고, 이게 이제 2022년 2009년 이후에 2022년에 처음 이런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낸 게 처음 나타났고 1년 더 지나서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가 된 거죠. 우리가 보통은 월급이 좀 더 많이 올라야죠.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그래야 이제 좀 주머니사 정도 여유가 생기고 네. 그래야 소비도 좀 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게 되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소비 위축,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는 게 걱정인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또 국민연금 보험료가 뭐 올해 최대 18,000원 정도 인상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이제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기준 이게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있는데 네. 상한액은 올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이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주 적어도 보험료를 무한정 여기에 따라서 부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는데 보험료율은 9%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상한액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637만 원에 이제 9%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1년 전보다 18,000원이 더 오른다. 그래서 57만 3,300원으로 책정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하한액 조정이 될 경우에는 월 40만 원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35,100원에서 36,000원으로 월 최대 이제 900원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논의가 다시 지금 일어나고 그러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구조개혁 부분 이거는 이제 기초연금까지 다 아우르는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정부 여당에서 이제 먼저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제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자. 이건 이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이제 높이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라는 이제 안이 부딪히고 있는데 네. 이 두 안을 절충하는 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수개혁부터 하되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라는 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정치권에서 타결이 되면 빠르면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실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율은 아마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9%에서 13%로 올리는 안,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4% 혹은 43%, 42% 이 안 중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주택 임대 시장에서 그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 비중이 좀 가팔라지고 있는 게 네. 확인이 된 건데요.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계약 총 247만 6,800여 건 가운데 월세 계약을 따져보니까 142만 8,95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차 계약의 57.7%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고요. 이 주택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죠. 2020년까지만 해도 40%대에 그쳤는데 빠르게 높아져서 2021년에는 43.8%, 2022년에는 50%를 웃돌았고요. 네. 이제 2023년에 54.9%, 지난해 이제 57%까지 넘어서니까 이제 60%까지 육박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월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 고금리 여파도 있고요. 전세 사기 파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부터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씹어내고 있는 현상, 또 전세금 반환 차질을 우려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좀 낮추는 대신 월세로 돌리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설 특집으로 마련한 2025 경제 키워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해 소비 시장에서 시작된 이 트렌드가 올해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꼭 필요한 물건만 소량으로 구매하는 요노 트렌드인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이은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학교 이은입니다. 먼저 잘 반갑습니다. 보내셨죠? 네, 아유, 잘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생방송으로. 또, 네. 네. 일단 요노 네.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뭐의 줄임말이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욜로가 한때 트렌드였는데 네. 지금 이제 욜로는 가고 네. 요노가 새로운 트렌드로 왔습니다. 네, 네. 둘 다 이제 영어를 이렇게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욜로하고 요노하고 네. 영어 단어 앞에 두 글자는 똑같아요. 아, You only 네. 똑같은데 네. 욜로는 you only 그다음에 live once 아, 네. 인생 한 번뿐이다 아,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노는 you only 네. 그다음에 need one이에요. 아,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필요한 단지 거 하나만 하나만 필요해. 사라.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라. 이게 이제 요노의 그 트렌드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이제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사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사지 마라. 뭐 이런 네. 것들이 요노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네. 이 요노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또 이제 막상 매장 이런 데 가보면 이것저것 좀 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분명히 한 1, 2년 전인가요? 교수님 네. 말씀하신 욜로 네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네. 뭐 한 번 좀 다 해보자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뭐 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말까지 그렇죠.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변했을까요? 요노로. 지금 이제 욜로가 엊그제 그 욜로 트렌드가 휩쓸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욜로가 사라지고 요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노가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네. 이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3고라고 하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에 또 경제도 불안정하고 이제 불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월급 빼고 또 고물가니까 다 오른다. 네. 그래서 이제 절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그 방법으로 요노 트렌드가 이렇게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네. 말고도 네.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는 교수님? 이제 그 하나만 구매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환경 보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관심 증가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기후 변화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원 고갈도 돼서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이 환경 오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하나만 사고 싶은 거 모두 사는 건 좋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싶은 걸 모두 사는 대신 네. 다른 대안을 활용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 앱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소유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유한다거나 네, 네. 빌린다거나 자기 걸 빌려준다거나 뭐 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년간 인기 단어예요. 네. 그렇죠. 네. 간소한 삶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함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간소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소비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소한 삶이 주는 어떤 해방감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뭔가 많이 들여놓으면 처음엔 기쁘지만 관리하기도 힘들고 청소할 때도 힘든데 이렇게 비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네. 살림하기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 프로그램들이 또 TV 프로그램에 많고 네. 그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오면 일단 버리기부터 시작을 하고 네. 공간 확보부터 시작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또 너무 버렸다가 또 사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계속 이렇게 트렌드는 좀 변하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요노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건 아니죠. 네, 네, 애초에 네, 뭐 미국에서
미국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사례를 뭐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물가에 좀 시달렸어요.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월마트를 부유층 고객들이 그동안 이용 안 했는데 부유층 고객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이제 실용적 소비를 하게 되면서 그래요. 월마트 실적이 아주 기록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6% 증가하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은 전년 동기가 16억 7천만 달러인데 3배로 급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보였다. 네. 그래서 이제 월마트가 이렇게 실적을 보여주니까 네.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제 막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고요. 네. 또 하나의 사례는 네. 또 미국의 Z세대들이 좋아하는 네. 그 플랫폼에 틱톡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짧은 동영상 올리는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낡은 신발이라든가 오래된 가구, 그다음에 플라스틱통 재사용하는 거 이러한 저소비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네.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요노라는 말을 그렇게 썼던 거고 그게 이제 네.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도 네네.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되고 것 같아요. 있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우리나라의 사례는 한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하나는 이제 자동차 구매. 구매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구매도요. 이제 신차보다는 중고차 구매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그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수입차 구매는 전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작년 지난해가 재작년에 재작년보다 비해서. 네. 네,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네, 수입차 11% 감소. 네. 감소하고 구입 건수가 네. 구입 건수가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구매는 같은 기간 동안 29%나 늘었는데요. 네. 다른 연령대는 뭐 제로라고 그래요. 다른 늘지 연령대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세대 말고 40, 50대나 다른 연령대는 중고차 구매 증가율이 제로인데 20, 30대는 중고차 구매 증가율이 29%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노라는 현상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그리고 사례가 이제 있을까요? 또 중고차도 그 준대형에서 중형, 그다음에 준중형으로 변화했고요. 택시 이용도 많이 줄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21%나 줄어가지고 네. 특히 다른 연령대도 줄이긴 줄었는데 감소폭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고요. 2030이 이제 그렇다곤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차를 많이 사는 세대는 20대는 좀 아니죠. 아니니까 네네. 다른 어떤 그 소비 패턴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노로. 식생활 쪽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외식을 줄였습니다. 아, 이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이 농협의 개인 고객 3,200만 명의 이 금융거래 이력, 신용카드 결제 내역, 소비 내역을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외식 소비가 전년 대비 9%가 감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연령대로 오히려 3%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40, 50대, 60대는 증가했는데 네. 20, 30대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간편식. 네. 사다가 이제 봉지 뜯어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거 이런 것들은 21%나 증가했다고 아무래도 하고요. 외식보다는 비용이 덜 드니까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밀키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인 다이닝이나 오마카세 유행도 옛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때는 뭐 골프 치러 다닌다, 뭐 SNS에 막 올리고 오마카세 그렇죠. 한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현실을 깨닫고 많이 바뀌고 있군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기타 소비 생활 보면 시계나 액세서리 구매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커피도 고가에서 이제 메가 커피 같은 저가 커피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공유권 경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약정도 2년도 되기 전에 신제품 나오면 약정 끝나기도 전에 또 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약정을 꽉꽉 채운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요노족이 이제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빨리 확산되는 게
아까 뭐 환경을 생각하더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걸 반영하는 네. 그런 트렌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2030이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요노 트렌드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주머니 사정이 이제 빠듯한 건데 그거를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로 한두 가지로 보면 평균 소득 일단 보면요. 자, 되게 이제 20, 30대가 이제 가구주 나이가 39세 이하인 네. 경우에 20, 30대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균 소득이 그 2023년에 6,590만 원으로 네. 전년 대비 1.9%에 그쳤는데요.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0대와 50대에 비하면 요 저기 증가폭이 너무나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0대는 6% 증가했고요. 네. 50대는 3.2% 증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고금리도 또 문제죠. 대출을 받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자로 돈을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네.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17.6%가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가구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47%나 증가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률이 낮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제 알바 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소비 패턴이 요노 쪽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이게 네. 유통가 지형도 좀 바꿔놓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유통업계에서는 초저가 상품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편의점 업계가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1,000원 미만 상품을 엄청나게 대거 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550원짜리 라면, 990원짜리 삼각 김밥, 880원짜리 컵라면. 근데 네. 이제 이 매출을 보면요. 뭐 50만 개가 팔렸다. 500만 개가 팔렸다. 매출은 45%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도 엄청나게 네.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대형마트 역시 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 가지고 그 선물 구매를 50% 할인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저렴한 선물을 사전 예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요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한테 적극 호응을 해서 네. 그거에 맞춘 그러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스파 브랜드도 약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스파는 이제 유니클로 탑10 뭐 네. 이런 브랜드죠.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매출이 1조를 넘었고요. 2위인 우리나라 브랜드 탑10도 네. 9,700억 원으로 매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네. 매출이 1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You only need one, 요노 네.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저는 한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 7, 8년 전부터 이제 황학동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갔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 30대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어요. 네네. 네. 이 저기 황학동이나 이제 그 동묘 네. 그 구제시장 있죠. 거기는 이제 가성비도 좋고 거의 가격이 막 6분의 1, 7분의 1 이럽니다. 너무 싼 게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빈티지 감성이고요. 네. 일반 쇼핑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20, 30대는 여기 가서 물건 고르는 거를 보물찾기로 표현합니다. 잘만 고르면 네.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을 엄청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 물론 이제 네네. 아무래도 수입이라든가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취업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개념 소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네. 요새 그 현명한 지혜로운 20, 30대는 무조건 허리띠만 졸라매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지출을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성비를 추구하지만 네. 본인들이 원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가심비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아낌없이 뭐 6개월에 한 번
네. 뭐 3개월에 한 번 내가 지른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경제 계획과 현재의 소비 만족의 조화를 꾀하는 거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각자 나름대로 그 타당한 이유를 토대로 해서 저렴한 걸 먹으면서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서 컵밥을 사온다라고 네. 하면 저렴하게 점심을 해결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네. 사이에 휴식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지출을 하면서 생활 관리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요즘 또 요노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미닝 네. 아웃이란 개념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뭐죠, 교수님? 미닝 아웃은 이제 미닝이라는 게 이제 신념이라는 뜻이고요. 네. 아웃은 이제 커밍 아웃. 음. 그냥 미닝하고 커밍아웃을 합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커밍아웃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닝아웃은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소비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사례를 그냥 한두 가지 보면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 구입한다든가 그런 거요. 네. 환경을 생각한 다회용 제품을 구입한다든가 네. 또 장애인 고용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게 사례인데요. 요노도 미닝 아웃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좀 소비의 양극화가 더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네네. 일단은 뭐 그 요노가 이제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싼 물건만 구매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즉 불필요한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노 트렌드가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기에서 나타난 소비 트렌드이기 때문에 실속 구매나 실용적 구매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로 이제 소비자층이 나누어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노 소비를 하는 소비자층, 네. 그다음에 프리미엄 소비를 주로 하는 소비자층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소비자 한 사람이 어떨 땐 요노를 하고 그렇죠. 네.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요노를 하다가 네. 자기가 원할 때는 프리미엄 소비를 몇 달에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 그 강화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25년 네. 소비 트렌드 전망을 물어봤더니 이 요노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비율이 80.7%나 됐고요. 또 과시 소비보다는 내가 만족하는 실용 소비를 선호한다. 도 거의 90% 가까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렌드는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네. 테무나 알리의 공세가 이제 강화될 걸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좀 우려되는 대목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싸다고 무조건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품질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얼마 수준 이상 돼야 되고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네. 또 특히 중요한 게 유해성. 아, 네, 네. 네, 유해성 이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네. 무조건 알리나 테무의 공세가 이제 뭐 먹혀든다기보다는 네. 알리나 테무가 이러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네. 이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도 있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또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유통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네. 이 소비자들의 어떤 경향을 잘 파악을 하고 네, 품질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렇죠. 또 디자인도 유해성 예뻐야 이런 됩니다. 거는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매력적이고 그렇죠. 가격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네. 자, 오늘 이제 You Only Need One 요노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네네.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뭐 소비자들이 굉장히 20, 30대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전략적 지출을 하고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네.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초저가로 상품을 좋은 상품을 출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를 돕는 기업은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를 돕는 기업은 정말 좋은 제품,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출도 껑충 뛰고 네. 판매도 많이 뛰니까 네. 결국은 기업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욜로족하고 요노가 뜬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내셨죠? 서울 네 다녀왔습니다. 네. 이게 배가 이게 허리끈이 한 단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부모님께서 많이 맛있는 걸 많이 장만해 놓으셨었나요? 네. 아니면? 네, 자, 이전에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명절이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네네.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설 지나고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가? 이런 그렇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명절이 이제 터닝 포인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 트렌드가 좀 바뀐다는 얘기인데요. 2024년 작년을 좀 살펴보면 작년 봄 설 지나고 이제 네.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여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가을 추석 때 추석 지나고 이제 다시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최근 같은 이런 좀 보합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설 지나면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변수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기준금리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미국 트럼프 네. 정책과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미국이 어제 또 동결을 했습니다. 네. 기준금리.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약간 눈치 보기가 아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금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일단 동결을 했고 미국이 동결하면 한국은행도 한 번 정도 올 1월 금통위 때는 동결을 했기 때문에 네. 2월 금통위 때는 인할 가능성이 높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접목해 본다면 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는 되지 않았고요. 계절적인 비수기가 지나고 설은 지났으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설 연휴 기간이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차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부동산 뉴스보다 좀 듣기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네. 제가 설날에 뭘 할까 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책을 한 권 발견을 했는데요. 네.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한 작가님이 지은 우리는 투기의 민족이라는 아이고. 조선시대의 한양의 집값 이야기를 이제 네. 역사학자인데 좀 네. 재밌게 좀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하면 좋겠다. 제가 어제 귀경길에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한 네. 8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이게 차 막히는데 이게 답답한 부동산 얘기 뭐 집값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면 더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좀 재밌는 얘기로 한번 오늘은 네. 가볍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투기의 민족이다. 네. 어떤 제목은 내용입니까? 이러는데 네. 일단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다산 신도시라가 있잖아요. 네. 남양주에 가면 그게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다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마현이라는 곳 남양주에 네, 마현. 네. 마현입니다. 거주했는데 먼저 이게 편지 아들한테 이제 유배 생활 중에 아들한테 편지를 적었거든요. 근데 편지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히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아들을 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큰 아들한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아들이 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영특하진 않았고 큰 아들한테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10년에 이제 유배를 가서 큰 아들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유배를 가니까 이제 과거 급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난 공부하지 않고 네. 아버지가 계시는 유배지에 가서 우리 가족이 같이 살면 안 되겠냐.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정영 선생님이 큰일 났다. 우리 아들 공부해서 학자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편지를 적습니다. 그 네. 편지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편지 내용을 보면 조선은 문명에 뒤떨어져서 한양에서 몇십 리만 멀어져도 원시 사회다. 그러니 벼슬에 올라 권세를 날릴 때는 그리 좋지 않은 셋집에 살아도 괜찮겠으나 벼슬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한양 근처에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네.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아직은 너희를 시골에 이렇게 살게 하지만 계획인 즉
내가 복귀하게 되면 한양에서 10리 안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아 우리가 한양에 아빠가 나중에 준비할 테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편지를 적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요. 네. 근데 그 조선시대 의사는 지금처럼 이제 이런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정경 선생님이 화를 좀 많이 냈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데 네.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구박을 많이 받은 둘째가 이제 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최고의 학자도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식이 잘 되기를 그 당시 기준으로 바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올라와서 두 아들들이 살게 됐습니까? 한양 못 살았죠. 계속 남양주에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1등하면 네. 뭐 하나 해줄게 그러는데 네. 막상 1등하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경 선생님 또 한약에 입성해줄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남양주에서 아이, 계속 사셨습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어려우니까 그럼요. 그러신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정약용 선생이 집을 못 살 정도면 한양 집값이 꽤 비쌌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돈 가치로 환산이 이게 될까요? 네. 책이 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딱 맞게 이렇게 뭐 환산할 수는 없는데 네. 한양 집값이 꽤 많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대문 안이잖아요. 한양이라고 하면 사대문 안이 굉장히 좁잖아요. 네, 사실 서대문.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되고 네. 요즘처럼 아파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꽤 많이 비쌌는데 물론 청계천이나 신촌 이런 일대는 이제 판자 집, 네. 못 사는 분들이 거주하는 집이고 사대문 안의 집들은 이제 집값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중종입니다. 11대 네. 왕 중종이 이제 며느리 집안이 못 살아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해주게 되는데요. 네. 면포 이게 면화 가격입니다. 면포 50동을 줬다고 합니다. 큰 집 하나 사 한양에 네. 처가댁에 이렇게 집을 하나 사줬는데 면포면 목화솜으로 만든 맞습니다. 옷감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면포 50동이 어느 정도 되냐면 네. 영의정 연봉의 2.5배. 평범한 백성의 100명 1년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해보면 네. 10억에서 한 30억 정도. 아, 또 계산하셨군요. 네. 그래서 10억에서 30억 정도 한양에 요즘 같은 국평 아파트 정도로 살려면 10억에서 30억 정도는 줘야 되니까 네. 요즘 집값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한양에도 집값이 꽤 많이 비쌌다라는 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긴 그래요. 지금 보면 익선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터가 조그맣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또 그 위쪽에 종로라든가 이렇게 사대문 안쪽하고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집이 이제 집에 따라서 훨씬 더 비싼 규모가 집들도 있고 달랐고요. 저렴한 집들도 있는데 네. 좀 괜찮은 집들을 사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은 줘야 되는데 조선 시대는 못 살았기 때문에 네. 아마 체감적으로는 제가 10억에서 30억이라고 해도 더 더 비싸게 비쌌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전 이제 이런 뉴스 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최근에 뭐 한강에 있는 무슨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가 몇 평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뭐 106억에 거래된 아파트 100억이 넘었다는. 52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2억을 넘는 평당 거잖아요. 2억입니다. 그게 네네. 실평이 아니라 분양평형 면적이 공급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 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렇다면 한양에서는 요즘은 이제 한강변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되는데 또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선 시대는 고급 주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칸. 네. 요즘으로 따지면 전용 면적 몇 평, 아. 공급 면적 뭐 앞서서 이제 네. 몇 제곱미터 아니면 몇 평, 52평, 100평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절은 이제 평이라는 기준은 없었고요. 이제 몇 칸으로 하느냐, 이 방이 몇 칸이 있느냐인데 네. 칸이 많아지면 이제 조선의 땅도 부족하고 한양이 부족한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국 대전에서 기준을 정했는데요. 네. 우리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네. 형제들. 왕자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한 세자가 되지 못한 이제 왕자들을 대군이라고 하는데 대군은 60칸 네. 집까지만 한도를 정했고요. 왕자나 공주는 50칸, 정의품 이상은 40칸, 네. 정의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 정도로 네. 기준을 정했는데 네. 중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 기준이 좀 모호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 기준은 요즘은 한강 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원입니다. 정원. 집에 마당에 정원이 연못이 얼마나 크고 멋있게 되느냐가 이제 고급 주택의 기준인데 네. 세종대왕의 이제 형제죠.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또 이렇게 정원에 좀 꽂히셨나 봅니다. 그래서 왕의 형제니까 돈이 좀 있으셨겠죠. 종로구 부암동에 집을 만들었는데요. 무게정사라는 태종의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 태종의 아닌가요? 셋째 아들입니다. 네. 네. 태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네. 세종의 형제죠. 네. 무게정사라는 이제 집을 만들었는데 자연 폭포를 집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배나무, 대나무, 뭐 이 복숭아 나무를 굉장히 멋있게 심어서 놀러 온 사람들이 시를 적을 정도로 시조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많은 칸을 가지고 있느냐, 정원이 얼마나 멋있느냐가 조선시대 굉장히 좋은 집의 기준이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집은 앞서서 제가 10억에서 뭐 한 30억 정도 했다고 했는데 네. 200칸짜리 집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 공주가 이제 만드는 왕이 공주한테 이렇게 만들어준 집인데 네. 그 집은 지금 돈으로 한 20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이 책에 그 우리는 투기의 민족이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 투기하다 보면 이제 나쁜 세력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전세 사기, 뭐 기획부동산 뭐 이런 거요. 네네. 그런 것도 혹시 조선시대에 있었나요?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왜 투기의 민족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지는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집이 귀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 집이 10억 30억 하면 살 수는 없고 방 한 칸 또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네. 새방살이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김찬봉이라는 이제 관련돼 과거 네.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서울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기와집에 이제 월세 단칸방을 하나 구했는데 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갔다. 다른 사람이 돈 더 준다고 하니까 아. 그 당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잖아요. 2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고 해서 돈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몇 달 지나서 또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갔다라는 과거 그런 시험 합격하고도. 합격하고도 그럼 출퇴근이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살 집을 못 구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쁜 짓인데 관료 중에서 네. 어영청 대장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네, 네. 방 10칸을 구해서 이것도 뺏은 거라고 합니다. 네. 뺏어서 그걸 또 하루 만에 30개의 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쪼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쪼갰겠습니까? 그냥 대나무 하나 갖다 대고 천막 하나 치고 쪼갰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쪼갠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또 없으면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집도 불티가 났다고 합니다. 집이 그 정도 귀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긴 했는데 관료들도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돈 앞에서는 참 이게 좀 씁쓸한 그럼 생각이 그렇게 좀 집이 듭니다. 부족하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지금처럼 막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일단 사고 이런 일도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죠. 네.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저는 연끌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더라도 자기 자본에 맞춰서 이렇게 집을 사야 되는데 무리하게 투자한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과거급제를 하니까 유만주라는 사람이 이제 집에 욕심이 나서 무리하게 돈을 좀 많이 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 저기서 돈을 빌려서 이제 100칸짜리 명동에 저택을 하나 삽니다. 네. 100칸이요. 100칸, 100칸이니까 뭐 요즘도 한 2,000양 정도니까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2, 30억 정도의 네. 이제 집을 샀는데 아버지가 관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1년 만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무리하게 연끌을 했는데 그 집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집에서 시조도 적고 막 했는데 아버지가 물러나면서 1년 만에 집을 팔면서 화병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일기가 남아 있는데 절대 무리한 연끌을 하게 되면 조선 시대에도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고요. 지금 또 연끌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연끌을 가끔마다 사극 이런 데 보면은 그 당시에도 뭔가 좀 투기 같은 교란 시장 질서를 해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있지만 조선시대도 이제 돈 앞에서는 양심을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어느 시대라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또 좀 조심도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등기라든가 뭐 세금 정책 이런 것들도 이 책에 나와 있던가요? 그렇죠. 이게 뭐 사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시대도 이제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네. 서로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증인을 세우게 되고 계약서에 서명도 하게 되고 손 네. 그림도 이렇게 하게 이렇게 손가락 되고. 5개 그려서 수결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손가락 네. 5개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관청에 가면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돈을 얼마 주게 되면 네. 종이값이라고 하는데 질지라고 하는데 네. 공증비를 주게 되면 이제 관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어떤 서류를 받게 되고요. 예. 나중에 소송이 생겼을 때 이 서류를 내게 되면 좀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조선시대 때 부동산 때문에 소송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집안끼리 뭐 또 소송 생겨서 판결도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시대나 조선시대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땐 도량형 이런 게 지금처럼 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측량도 정확히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쟁도 많고 네. 또 지금처럼 또 그때는 또 이게 장손한테 몰아주는 경우들도 있고 뺏고 네. 뺏기다 보니까 이런 소송들이 난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시대 부동산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전세 사기, 기획 부동산 같은 이런 나쁜 세력들은 좀 엄단에 처했으면 이게 좋겠고요.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단순한 대책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좀 네. 엄단의 대책과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내 집 마련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정책 마련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